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에 맑은 물이 흐르고 바람이 머물다가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사계절 내내 은은한 약초 냄새가 끊이지 않던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약방이라 부르며 아픈 곳이 있을 때마다 제 집처럼 드나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안주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그 향긋하던 약초 내음 대신 시큼하고 톡 쏘는 술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에는 보수하지 못한 기와 틈으로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빗물이 흘러내리는 처마 끝에는 거미줄이 엉켜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그 집 마당에는 오직 낙엽만이 뒹굴고 있었지만 그 쓸쓸한 풍경 속에서도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쓰는 작은 소녀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연화라고 불렸습니다. 연화는 아직 15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으나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거나 고운 옷을 입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곱게 빗은 머리에 댕기를 들이고 약재를 다듬는 법을 곁눈질로 배우곤 했지만 이제는 거칠어진 손마디로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늦가을에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얇은 저고리 소매 사이로 파고들 때마다 연화는 몸을 움츠렸지만 결코 빗자루를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놓인 커다란 장독대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귀한 약술과 장들이 가득 차 있었으나 지금은 아버지가 마시다 남은 탁주 항아리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연화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행여나 마을 사람들이 이 어수선한 꼴을 볼까봐 남들이 깨기 전인 새벽녘에 부지런히 항아리들을 닦고 정리하곤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자 한때는 인근에서 명의로 소문났던 최 의원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밤낮으로 술독에 빠져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사랑방에서 코를 골며 잠에 취해 있었고 방 안은 약초 향기 대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술 냄새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깰까봐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가 이부자리를 봐드리고 머리맡에 놓인 빈 술병들을 치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헛소리를 하거나 벽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잦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하여 연화는 때때로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지 알기에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식은땀을 닦아드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요하던 집 마당에 갑자기 앙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거칠게 열리더니 옆마을에 사는 고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고모는 들어오자마자 마당에 널린 빨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혀를 쿡 차며 연화가 애써 쓸어놓은 마당을 흙발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큼지막한 보따리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는데 마치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온 것처럼 눈매가 매섭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저녁 지을 쌀을 씻다가 고모의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뛰어나와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지만 고모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대뜸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고모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담장 넘어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힐끔거릴 정도였지만 고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고모는 연화가 내온 캔마루에 털썩 주저앉으며 다 쓰러져가는 집구석에 뒷집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연화에게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묻지도 않고 닫혀있는 사랑방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최 의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방 안에서 밀려나온 고약한 냄새에 고모는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연하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지만, 고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빠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언제까지 이렇게 술만 퍼마시고 자식 고생을 시킬 작정이냐는 고모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으나, 듣는 연화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고모는 연화를 쳐다보며 너도 참 미련하다는 듯이 눈을 흘겼습니다. 사실 고모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데에는 다른 속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주막에서 사람들이 최 의원의 집이 흉가가 다 되었다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참에 집을 팔아치우고 연화를 부잣집 식모로 보내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모는 연화에게 쌀독을 열어보라고 시키며 집에 먹을 것이나 제대로 있냐고 다그쳤습니다. 쌀독 바닥이 훤히 보이는 것을 확인한 고모는 혀를 차며 이래 가지고는 겨울을 나기도 전에 둘 다 굶어 죽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하는 고모의 말이 무섭고 서러웠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집을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는 그런 연하의 고집을 꺾으려는 듯 더욱 목소리를 높여 아비 빚이 얼마인지나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질 때쯤 술에 취해 잠들었던 최 의원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는 눈앞에 와 있는 여동생을 보고도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멍한 눈으로 바라만 보았습니다. 고모는 오빠가 깨어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문서를 어디다 두었냐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그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물을 달라고 연화를 찾았습니다. 연화가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가 사기 그릇에 물을 담아오자 최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위태로워 보여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모는 옆에서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당장 내일이라도 집을 내놓자고 재촉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와 고모 사이에서 불안한 듯 서성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이 부족해 물을 많이 붓고 끓인 묽은 죽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기운이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고모의 날카로운 잔소리를 조금이나마 덮어주었습니다. 연하는 불꽃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셨던 약초들의 효능을 하나씩 되뇌어 보았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는 국화 말린 것을 베개에 넣고 배가 아플 때는 삽주 뿌리를 다려 먹으라던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약재를 살 돈도 약을 지으러 오는 손님도 없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가르침들이 소중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모는 돌아가지 않고 건넌방을 차지하고 누워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쉽사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웅얼거리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얇은 파리불을 어깨에 걸치고 살금살금 사랑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앉은 채로 허공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아버지는 마치 앞에 환자가 앉아 있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맥을 짚는 신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속말처럼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헛소리가 아니라 놀랍게도 약재를 배합하는 어려운 처방전이었습니다. 열이 심하고 땀이 나지 않을 때는 마왕 3돈의 개지 2돈을 쓰고 행인과 감초를 더하여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의 주정과는 달리 낮고 또렷했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를 치료하고 있는 듯 잊고 지냈던 의원으로서의 본능을 술기운에 기대어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의술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희망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문틀에 기대어 아버지가 읊조리는 약재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모는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약재 상자들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며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개 중에는 오래되어 썩어버린 것도 있었지만 잘 말려 보관된 귀한 녹용이나 산삼 조각 같은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고모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이것들을 장에 내다 팔면 쌀 몇 가마니는 거뜬히 사겠구나. 고모가 신이 나서 소리치자 연화는 기겁을 하며 달려와 고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것들은 아버지가 언젠가 다시 환자를 보게 될 때 쓰려고 남겨둔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울먹이며 제발 그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연화의 애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거사. 아비가 술값으로 다 날리기 전에 내가 챙겨두는 게 낫지. 이걸 썩혀서 뭐 할 테냐. 고모의 힘에 밀려 연화는 바닥에 넘어졌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때 마당 한구석에서 장작을 패던 소리가 뚝 그치더니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고 나온 최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이 덜 깬 붉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평소와 다르게 형형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넘어진 딸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모를 향해 났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건드리지 마라. 내 약재다. 고모는 오빠의 뜻밖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곧 콧방귀를 뀌며 다시 대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찰나 살인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숯을 구워 파는 박노인이 지게에 숯을 한가득 지고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이 마을의 터줏대감으로 최 의원이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는 마당의 어수선한 풍경을 보고도 짐짓 모르는 체하며 마당 한가운데에 숫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횟감은 넉넉한가 모르겠네. 지나가는 길에 좀 가져왔네. 박노인의 등장은 팽팽하던 긴장감을 잠시 늦추어 주었습니다. 고모는 남의 눈이 무서워 슬그머니 약재 상자를 내려놓았고 연화는 얼른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박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은 땀을 닦으며 최 의원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자네, 어젯밤 꿈자리가 사납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구먼. 술도 좋지만 자네 딸내미 눈망울을 좀 보게나. 저 맑은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어서야 되겠나. 박노인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는 충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먼 산만 바라보았지만 쥐고 있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연화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숫자루 속에 몰래 넣어온 마른 대추 한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다려서 아버지 드려라. 속 풀리게. 연화는 그 따뜻한 배려에 목이 메어 감사합니다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박노인이 돌아가자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혀를 찼습니다. 왜? 숫덩이 몇 개 던져주고 생색은. 하지만 아까처럼 막무가내로 굴지는 못하고 눈치를 보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물러가지만 며칠 뒤에 빚쟁이를 데리고 다시 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고모가 사라지자 집안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최 의원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들어간 방문을 바라보며 아까 박노인이 주고 간 대추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과 아버지의 약재들을 지켜내겠노라고.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밤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박노인이 준 대추와 생강을 넣고 차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달큰하고 알싸한 향기가 부엌을 채우자 연화의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달빛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지 않고 벽에 기대어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찻잔을 밀어넣자 아버지는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닫고 나오며 문득 아까 낮에 아버지가 취중에 읊조리던 처방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마왕, 계지, 행인, 감초. 그 이름들이 마치 주문처럼 연화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아버지가 중얼거렸던 약재의 이름들을 서툰 솜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어깨 너머로 본 한자들을 흉내내어 약초의 그림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어 비방을 말씀하실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에는 으스스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들짐승 우는 소리도 들렸지만 연화는 호롱불 밑에서 밤이 새도록 약초 책을 뒤적이며 아버지의 헛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소녀의 긴 밤은 깊어가고 낡은 약방의 공기 속에는 아주 오랜만에 술 냄새가 아닌 희미한 희망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시계는 어느덧 늦가을의 끝자락을 넘어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 공기는 날이 갈수록 매서워져 아침이면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물동이에 살얼음이 끼기 일쑤였습니다. 앙상해진 나뭇가지들은 찬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부대끼며 삭막한 울음소리를 내었고 최 의원의 낡은 기와집은 그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문풍지우는 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아 가뜩이나 쓸쓸한 집안의 공기를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 속에서도 연화의 방에서는 밤늦도록 희미한 호롱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흘리는 말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소녀의 집념이 만들어낸 작은 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잠잠하던 대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지난번 약재 상자를 노리던 고모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기름진 얼굴에 번들거리는 비단옷을 입은 낯선 사내 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이 아닌 읍내에서 온 거간꾼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고모는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거간꾼을 마당으로 들이며
손가락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보시오, 김서방. 기둥이 좀 낡긴 했어도 터가 좋고 나무가 실하지 않소. 조금만 손보면 훌륭한 별장이 될게요. 고모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거강꾼 김서방은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집을 훑어보더니 탐탁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눈빛만은 입속을 챙기려는 장사치에 그것처럼 번뜩였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콩을 삶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두려움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당장 뛰쳐나가 소리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코드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모와 김서방은 샘마루에 올라앉아 담배를 피워 물며 집값을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적나라하고 무례하여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였습니다. 최 의원이 평생을 바쳐 환자들을 돌보던 이 신성한 공간이 그들에게는 그저 돈 몇 푼에 팔아치울 고물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연하는 부엌 문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고모는 돌아가지 않고 다시 건넌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연하에게 저녁상을 봐오라고 소리치며 술안주가 부실하다며 타박을 놓았습니다. 연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묵묵히 상을 차려냈지만 마음속으로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 집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실 때까지 내가 지켜야 한다. 밤이 깊어 고모와 거강꾼이 술에 취해 잠들자 연하는 다시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술 냄새와 섞인 약초 냄새,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배어있는 아버지의 방은 연화에게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욱 심하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운 표정을 짓던 최 의원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그 약이 아니었소. 내 처방이 틀렸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하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열이 뼛속까지 파고드는데 시호와 황금을 썼어야 했어. 대왕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회한과 자책으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정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복귀하고 분석하는 처절한 고해성사였습니다. 연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후회하며 뱉어내는 그 말들 속에 역설적으로 병을 고치는 핵심적인 이치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오, 황금, 열을 내리는 데 쓰는 약재.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스르르 자리에 누우며 웅얼거렸습니다. 아이야, 잘 듣거라. 맥이 가늘고 빠를 때는 함부로 땀을 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길을 상하게 하는 지름길이니라. 꿈속에서 아버지는 어린 제자를 가르치듯 혹은 어린 시절에 연화에게 들려주듯 의술의 비기를 하나씩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가르침이 뼛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을 다루며 얻은 산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남들이 깨기도 전에 일어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이야기했던 약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늦가을 서리가 내려앉은 산길은 미끄럽고 험했지만 연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앙상한 가지들 사이로
마른 풀들이 보였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것들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질경이일까? 저 뿌리가 천뿌리인가? 그녀는 꽁꽁 언 땅을 호미로 파내며 풀뿌리들을 캐내어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보았습니다. 흙냄새 속에 섞여 있는 쌉싸름한 맛. 혀끝을 톡 쏘는 맛들이 아버지의 설명과 하나씩 맞아 떨어질 때마다 연화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손톱 밑에 시커먼 흙이 끼고 손등이 터져 피가 났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잊은 채 산을 헤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집에 돌아온 연화는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모와 거간꾼 김서방이 광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약탕기들과 약장들을 마당으로 끌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물들을 뭐 타러 끼고 살아 싹 다 갖다 버리고 창고나 넓히자고 고모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약장 서랍들이 바닥에 뒹굴며 그 안에 있던 귀한 약재들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고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이건 아버지의 목숨 같은 거예요. 연화는 필사적으로 약탕기를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모는 눈을 부라리며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 앙큼한 년이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네 아비 빚 갚으려면 이것들도 돈이 될까 말까 한데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나무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험악한 표정으로 지게를 벗어던지고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굵직한 몽둥이 같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남의 집 앞마당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 박노인의 호통소리가 어찌나 큰지 기와 지붕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나무꾼의 기세에 거간꾼 김서방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박노인은 연화를 일으켜 세우고는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모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자네가 아무리 핏줄이라지만 해도 너무 하는구먼. 오라비가 병들어 누워있으면 약을 한 첩 지어오지는 못할 망정. 살림을 거덜내려 해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박노인의 일갈에 고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마을 어른인 박노인에게 대놓고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흥 하고 콧방귀를 끼며 김서방을 데리고 슬그머니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며칠 뒤에 다시 올 테니 그때는 문서 도장 안 찍으면 가만 안 둔다. 고모가 남긴 독설이 마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흩어진 약재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귀한 것들이 흙투성이가 되었구먼. 그는 연화를 도와 묵묵히 약재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왜 일어나지 못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박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 따뜻한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야, 네 아버지는 지금 병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란다. 마음의 짐과 싸우고 있는 게지. 술은 그 짐을 잠시 잊게 해주는 안개 같은 거야. 박노인은 떨어진 약초 하나를 집어들고 연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말라 비틀어진 감초 조각이었습니다. 이걸 보거라. 겉보기에는 마른 나무 토막 같지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비로소 단맛을 내고 다른 약들을 어우러지게 하지. 네 아버지도 지금은 메말라 보이지만 언젠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일어날 날이 올 게다. 그때까지 네가 그 불을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노인의 말은 연화의 가슴에 뜨겁게 박혔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본심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의 약초 공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마당 구석구석을 뒤져 아버지가 옛날에 남겨둔 의서들을 찾아내어 더듬더듬 읽어보았고, 밤에는 아버지의 헛소리를 받아 적으며 처방전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한자는 어려웠지만 약재의 그림과 성질을 대조해가며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자신의 손등이 추위와 노동으로 인해 심하게 갈라지고 터져 피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갑고 쓰라렸지만 약을 살 돈은 없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아버지가 술김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친 피부에는 자운고가 제일이지. 당귀와 자초를 기름에 끓여. 연화는 기억을 더듬어 부엌 찬장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쓰다 남은 당귀 조각과 자초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옹기 그릇에 참기름을 붓고 약재를 넣어 약한 불에 천천히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불 조절을 떠올리며 기름이 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저어주었습니다. 붉은색이 우러나오고 고소하면서도 특이한 향이 부엌에 퍼지자 연화는 꿀벌이 만든 밀랍을 조금 잘라 넣어 굳혔습니다. 얼마 후 붉은 빛이 도는 고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은 연고를 터진 손등에 발라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르자마자 화끈거리는 통증이 가라앉고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의 손등은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져 있었고 딱지가 앉아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진짜였어. 아버지의 술주정은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 의술이었어. 이 작은 성공은 연화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가 깨어있을 때나 취해 있을 때나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걸음걸이에서조차 몸의 균형이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동지가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팥죽을 쑤어 먹으며 긴 밤을 보낼 준비를 했지만 최 의원의 집에는 쌀 한 톨, 팥 한 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정말로 며칠 뒤에 빚쟁이들을 데리고 올 기세였고 아버지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예전처럼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비록 술김이었지만 수십 가지의 비방이 적힌 낡은 종이 묶음이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고 광안 구석에는 그녀가 몰래 분류해 놓은 쓸만한 약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모든 길이 끊길 듯 눈이 쌓여가는데 마을 어귀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헐레벌떡 최 의원의 집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눈을 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뛰어오는 사람은 이장댁 머슴인 돌쇠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님 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돌쇠의 외침이 고요한 눈 덮인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준비해온 것들을 시험받을 때가 왔음을, 그리고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이 집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방 문이 덜컹거리며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코고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돌쇠를 향해 단호한 눈빛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북풍이 몰아쳤지만 연화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울기만 하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낡은 약방을 지키는 진정한 주인으로서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지고 최 의원의 집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설은 온 세상을 하얀 감옥으로 만들어버렸고 산골 마을은 고립무원의 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뚫고 달려온 돌쇠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시는 이미 다해져서 벗겨진 지 오래였고 맨발은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얼어 있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돌쇠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제발 최 의원님을 불러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장댁의 금지오겹인 늦둥이 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눈이 뒤집히고 사지가 뒤틀리는 경풍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읍내 의원에게 가려 했으나 고갯길이 눈으로 완전히 막혀버려 오직 이 마을에 남은 유일한 의원인 최 의원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절박한 외침은 눈보라치는 밤하늘을 찢을 듯이 메아리 쳤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풍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어젯밤 마신 술 기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채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소리쳐도 그는 끙하는 신음소리만 낼 뿐 눈을 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 가득한 술 냄새가 돌쇠의 코 속으로 밀려들자 돌쇠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일어나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갑니다. 돌쇠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최 의원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축 늘어진 몸뚱이는 짐짝처럼 무거울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부엌에서 찬물을 떠와 아버지의 얼굴에 뿌려보았지만 그는 푸르르 입술을 떨기만 할 뿐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넌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고모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폭설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며칠째 눌러앉아 호시탐탐 집문서를 노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고모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향해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돌쇠, 보면 모르나 우리 오라비는 지금 인사불성일세. 그러니 헛수고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게. 고모는 행여나 술 취한 오빠가 억지로 진료를 하다가 아이를 죽이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뒤집어 쓰고 집을 파는데 지장이 생길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돌쇠의 등을 떠밀며 대문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애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송장치를 일린나. 재수없게 실이 썩 나가지 못해 돌쇠는 고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돌아가면 도련님은 죽습니다. 약이라도 한 첩 지어주시면 제가 업고서라도 가겠습니다. 돌쇠의 애절한 호소에도 고모는 매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약이 어디 있어. 다 썩어빠진 풀뿌리밖에 없는 집에 무슨 약이 있다고 그래. 고모의 고함 소리에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자신의 안위와 돈만 생각하는 고모가 짐승보다 못해 보였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둘러엎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오느라 모두가 눈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이장은 혼절한 아들을 품에 안고 최 의원의 방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불덩이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는 거품을 문 채 눈동자가 위로 돌아가 흰자위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몸을 비틀며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장은 최 의원의 자는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의원, 자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아들이 죽어가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발을 동동 구를 뿐 뾰족한 수가 없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고모는 사람들 기세에 눌려 구석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눈을 흘기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딴 데 알아봐요. 그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아버지가 술에 취해 헛소리처럼 읊조리던 처방전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놀라 경기를 일으키고 열이 펄펄 끓을 때는 조구등과 백강잠을 써야 한다. 열을 내리고 바람을 재워야 해. 연화는 아이의 증상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 뒤집힌 눈, 뻣뻣하게 굳은 팔다리, 아버지가 설명했던 급경풍의 증상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약을 쓰지 않으면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깨어날 줄 모르고 고모는 반대하고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설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약을 짓겠습니다. 그 말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연화에게 쏠렸습니다. 고모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습니다. 뭐 네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서 감히 약을 짓는다고 설쳐 사람 잡을 일 있냐. 고모는 연화의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달려들었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이 증상에는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도련님은 돌아가셔요. 그래도 좋으신가요? 연화의 눈빛이 어찌나 서슬퍼런지 고모는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정말이냐? 네가 정말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겠느냐? 연화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은 사람을 살리는 게 천직이라고요. 제가 아버지 대신 약을 다리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연화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내 아들을 살려다오. 허락이 떨어지자 연화는 곧바로 몸을 돌려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고모가 팔아치우려 했던 약재 더미 속에서 자신이 몰래 숨겨둔 귀한 약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붙자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약탕기에 깨끗한 물을 붓고 준비해둔 약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달린 조구등, 하얗게 말린 백강잠, 그리고 감초와 박하. 연화는 아버지가 술김에 중얼거렸던 주의사항을 되뇌었습니다. 조구등은 오래 끓이면 약효가 날아가니 물이 끓기 시작하면 나중에 넣어야 한다. 그녀는 약재를 다루는 순서와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고모가 계속해서 적에 미쳤지. 큰일 나면 난 모른다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연화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탕기에서 끓어오르는 물소리와 아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부엌 안에 쌉싸름하면서도 시원한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정성스럽게 달인 약을 배보자기에 걸러 사기 그릇에 담았습니다. 검붉은 약물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그릇을 받쳐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약이 다 되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에 사람들은 기를 터주었습니다.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입을 벌렸습니다. 아이는 이를 악물고 있어 약을 먹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아이의 턱관절을 눌러 입을 벌리게 한 뒤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삼키세요. 제발 삼키세요. 연화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모는 팔짱을 끼고 캔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비웃듯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집애가 끓인 풀물 따위가 무슨 효험이 있겠어. 괜히 시체 앞에서 굿하는 꼴이지.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동자는 약 그릇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약이 조금씩 아이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연화는 아이의 등을 문지르며 기운이 돌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당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한 밤. 모두가 아이의 얼굴만 바라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연화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한 것은 아닐까? 약재의 양이 틀렸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집혔던 눈동자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 내려오더니 가빴던 숨소리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이장이 아이를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열이 내린다. 열이 내리고 있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성을 질렀습니다. 불덩이 같던 아이의 몸이 서서히 식어가고 창백했던 입술에 핏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연화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의원 딸이 명이네. 명이야, 어린 나이에 어찌 저런 신통한 재주를 가졌을꼬. 칭찬 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구석에 있던 고모는 얼굴이 벌개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사람들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그녀를 향해 싸늘하게 꽂히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사람들 틈에서 나와 고모를 향해 헛기침을 했습니다. 거보시오. 쓸모없는 풀뿌리라고 하더니 그 풀뿌리가 사람을 살렸구려. 자네 눈에는 돈만 보이고 생명은 안 보이는 게지. 박노인의 일침에 고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편 소란스러운 소리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최 의원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익숙한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것은 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내가 살아있을 때 집안을 가득 채우던 구수하고 쌉쌀한 탕약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최 의원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눈부신 설경 위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중심에 자신의 딸 연화가 빈 약그릇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잠든 아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 의원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약재 찌꺼기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의원인 그의 눈에는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왔습니다. 조구등, 백강잠, 박하,
그것은 소아 급경풍에 쓰는 정석적인 처방이자 자신이 술에 취해 혼잣말로 수없이 되뇌었던 바로 그 처방이었습니다. 최 의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술독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어린 딸은 그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헛소리를 주워 담아 의술을 익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의 손은 숯검정과 흑투성이었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자신보다 더 의원다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문틀을 잡고 겨우 지탱하며 갯마루로 나섰습니다. 연화야. 갈라진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자 연화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의원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손에서는 진한 양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향수보다도 향기롭고 어떤 술보다도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냄새였습니다. 최 의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아내가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이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딸아이의 가슴 속에서 싹트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밤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최 의원의 집마당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온기와 되살아난 생명의 기운,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회한과 사랑이 뒤섞여 훈훈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모는 이미 짐을 챙겨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고 마당에는 오직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뻐해주는 이웃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무릎을 꿇고 연화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눈 쌓인 마당을 적셨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최 의원의 집에는 술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훑고 지나간 마을은 다음날 아침 눈이 시리도록 투명하고 맑은 햇살 아래 깨어났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더러운 것들을 모두 덮어버려 세상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 순백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의 집 마당에도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였지만 그 눈 위에는 어젯밤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던 발자국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피로가 몰려왔지만 쉽게 잠들 수 없어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재물이 들어 거뭇거뭇했고 옷자락은 숯검정 투성이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은 규수보다도 기품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긴장감이 풀리면서 밀려오는 나른함 속에서 연화는 자신이 정말로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아 멍하니 아궁이 속 붉은 숯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사랑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 의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비틀거리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얗게 눈 덮인 장독대와 무너져가는 담장, 그리고 낡은 기와지붕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술기운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집안의 처참한 몰골이 맑은 정신으로 보니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음을 옮겨 쪼그려 앉아있는 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술주정뱅이가 된 아비 밑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집안을 지탱해온 딸의 작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최 의원은 목이 메어 차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조용히 부엌 문틀을 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이 딸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최 의원은 결심한 듯 마당 구석에 있는 술독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화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가
아버지가 술독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술을 찾으시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아버지는 술잔을 찾는 대신 옆에 있던 굵은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가장 큰 술독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독이 깨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탁한 술이 마당의 흰 눈 위로 쏟아져 나와 검붉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최 의원은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술독을 차례로 깨뜨렸습니다.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것은 취하기 위한 냄새가 아니라 과거와의 작별을 고하는 의식의 냄새였습니다. 모든 술독을 다 깨뜨린 최 의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진 독 조각들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달려온 연화를 와락 끌어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슬픔이 너의 고통이 되는 줄도 모르고 나는 나만 불쌍한 줄 알았구나.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연화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연화도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서러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위로가 채워졌습니다. 최 의원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서 술 냄새가 양 냄새를 덮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 어미가 남긴 이 향기를 내가 다시는 더럽히지 않으마.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엄중한 선언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건넌방에서 자고 있던 고모가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널브러진 깨진 독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부녀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눈을 껌뻑였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무슨 난리야. 아까운 술을 다 깨버리고 제정신이야. 고모가 툴툴거리며 쇳마루로 나오려 하자 최 의원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고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리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님, 이제 그만 짐을 싸서 돌아가시오. 최 의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고모는 오빠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라고 내 덕에 그나마 굶어 죽지 않고 살던 주제에 이제 와서 나가라고. 고모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허리에 손을 올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의원은 고모의 악다구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은 것은 누님 덕이 아니라 내 딸 연화가 밤낮으로 손발이 트도록 일한 덕분이오. 그리고 어젯밤 누님이 쓸모없다고 내다 버리려던 그 약초들로 연화가 사람을 살렸소.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집을 지켜낸 연화요. 최 의원은 마당에 널린 약재 찌꺼기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님이 탐낼 만한 것은 이 집에 없소. 집문서도 땅문서도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니 헛된 꿈 그만 꾸고 돌아가시오. 최 의원의 기세에 놀린 고모는 입을 뻐끔거리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마을 사람들의 싸늘했던 시선과 달라진 오빠의 태도에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고모는 씩씩거리며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녀는 나오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마당에 침을 뱉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두고 보자. 쌀독에 쌀 한 톨 없는 집구석에서 얼마나 잘 사나 볼 테다. 고모는 대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눈 쌓인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고모가 사라진 대문 쪽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가 치워진 것 같은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빗자루를 들고 고모가 밟고 지나간
눈 위의 발자국들을 깨끗이 쓸어냈습니다. 그것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새 기운을 맞이하려는 정화의 몸짓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어귀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장과 마을 청년들이 지게에 쌀가마니와 장작, 그리고 보수할 기와들을 잔뜩 쥐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장은 환한 얼굴로 대문을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최 의원, 우리 아들 살려준 은혜를 갚으러 왔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지붕에 올라가 깨진 기와를 갈아 끼우고, 어떤 이는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연화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리려 했지만 사람들은 네가 우리 마을의 복덩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텅 비었던 광에는 쌀과 곡식이 채워지고 마당에는 곶감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최 의원은 그 광경을 보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자신이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동안에도 이웃들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장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정말 면목이 없네. 자네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 이장은 최 의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털털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자네 딸이 훌륭한 의원이 되어 우리 아들을 살렸는데 자네는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어. 그 말에 최 의원은 연화를 바라보며 쑥스러운 듯 하지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반나절 만에 집은 몰라보게 단정해졌습니다. 기와 지붕의 잡풀이 사라지고 문풍지가 새로 발라졌으며 마당은 정갈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랑방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의원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았고 그 맞은편에는 연화가 눈을 빛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몰래 문틈으로 훔쳐보거나 술 취한 헛소리를 받아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 의원은 낡은 의서를 펼쳐놓고 연화에게 정식으로 의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야, 약은 병을 고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기도 하다. 환자가 오면 맥만 짚지 말고 그 사람의 눈빛과 안색, 그리고 숨소리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최 의원의 가르침은 엄격하면서도 자상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며 붓으로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쯤 최 의원의 집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최씨 약방이라는 현판이 다시 닦여 걸렸고 마당에는 햇볕에 말리는 약초들의 향긋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아픈 곳이 있으면 주저없이 최 의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을 때면 을의 연화가 옆에 앉아 함께 맥을 짚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최 의원의 의술도 용하지만 연화 아씨의 약 다리는 솜씨가 더 기가 막히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다려주는 약을 먹으면 쓴맛 속에서도 왠지 모를 달큰한 위로가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최 의원과 연화는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담장 너머로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작약 뿌리를 썰다 말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감초를 볶고 있는 연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은 이제 고생의 증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야, 아버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연화가 고개를 들어 생긋 웃었습니다.
내 어미가 하늘에서 보고 참 기뻐할 게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의원이 되었으니 말이다. 아버지의 칭찬에 연화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연화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술 냄새도 슬픔의 그림자도 고모의 고함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약초가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와 부녀의 도란도란한 말소리, 그리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만이 평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다시 고개를 숙여 약재를 다듬었습니다. 사각사각 약초 써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고요한 산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연하는 훗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름난 여의원이 되었고, 그녀가 끓이는 탕약은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약손아씨라 부르며 존경했고, 최 의원의 집은 언제나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이 맑게 부는 날이면 늙은 아버지는 마당에 앉아 딸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미 잃은 슬픔과 아비의 방황을 딛고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은 이야기. 그 그윽한 약초 향기는 지금도 그 마을 어딘가에 은은하게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여러분도 그 향기로운 꿈을 꾸며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